미친 할머니 경비녀나. 내까짓 게 뭔데? 경비원 어머니의 뺨을 후려친 아나무인 재벌 대표. 그가 마주한 며느리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정의 UDT 현역 중령이었고 조폭 대표를 응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심장부 용산구 한남동의 밤은 지상의 별들로 가득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응축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한남 더 리버의 외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보석처럼 검은 밤하늘 아래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의 지하주차장은 차갑고 인공적인 빛만이 가득한 또 다른 세계였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은 명품 세단들의 타이어 자국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가죽 시트 냄새와 차가운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이곳의 시간은 지상과는 다른 밀도로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경비원 임수진 여사는 순찰용 손전등을 든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달아빠진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한평생 짊어져온 성실함이라는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자식의 자랑이자 아픔인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의 현역 중령 딸 류가은. 그녀는 딸의 강인함을 존경하면서도 그 위험한 길을 걷는 딸이 늘 마음 한구석에 아릿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딸이 지키는 조국의 평화 아래 자신은 그저 이 작은 공간의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때 지하주차장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엔진음이 들려왔다. 포효하는 맹수처럼 미끄러져 들어온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만함으로 번들거렸다. 태산그룹의 상무이사 강태산이었다. 그의 눈은 자신이 늘 주차하던 구역에 세워진 낯선 국산차를 발견하자마자 뱀처럼 가늘어졌다. 아, 씨발. 어떤 새끼 차야 이거. 걸쭉한 욕설이 주차장을 낮게 울렸다. 임수진 여사는 즉시 그에게 다가갔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강태산 상무님 오셨습니까? 해당 차량은 방문객 차량으로 곧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쪽 빈 공간에. 닥쳐. 강태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임 여사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그의 시선은 차가 아닌 감히 자신에게 지시를 하려던 늙은 경비원에게로 향했다. 야 아줌마. 여기가 내 자리인 거 몰라? 내가 여기다 차댄 지가 몇 년인데 어떤 개족 같은 새끼가 여기다 차를 대도록 놔둬? 죄송합니다. 방문객께서 잠시 용무가 급하다고 하셔서 바로 연락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겠습니다. 죄송? 야. 내 월급 누가 주는 줄 알아? 내가 내는 관리비에 내 월급도 포함된 거야, 이 아줌마야. 주인이 자기 자리에 차를 못 대서 다른 데다 대라는데 그게 시발 경비원이 할 소리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차장의 공기는 그의 분노로 오염되는 듯 했다. 임수진 여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침묵은 강태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위스키 냄새가 풍겨왔다. 고개만 까딱이면 다야? 사람 말을 하면 눈을 쳐다보고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래서 늙은 것들은 안 된다니까.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는 임 여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선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주차장 기둥이 느껴졌다. 공포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 수는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무님. 제 불찰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불찰? 아가리만 살았네, 진짜. 순간 강태산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같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지하주차장 전체를 강타했다. 임수진 여사의 고개가 속절없이 돌아갔고 세상이 한순간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뺨은 순식간에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거 목숨줄 끊는 거 일도 아니야. 알았어? 강태산은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향해 경멸 어린 침을 뱉고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굉음과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홀로 남겨진 임수진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수치심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경상남도 진해의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 칠흑 같은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훈련장은 땀과 화약 냄새, 그리고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가장 강인한 사나이를 길러내는 UDTSEAL의 지옥주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류가은 중령은 훈련을 마친 대원들의 상태를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고 있었다.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부대의 유일한 여군 팀장이자 중령인 그녀는 남자 대원들보다 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에게 군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조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맹세 그 자체였다. 보고합니다. 훈련 종료 인원 이상 무. 부팀장의 우렁찬 보고에 가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진동으로 해놓은 전투조끼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발신인은 남편 박선우 대위였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훈련 중인 그녀에게 웬만해선 연락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스쳤다. 무슨 일이야? 가은 씨 침착하게 들어. 어머님께서 다치셨어. 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뭐라고? 어디를? 어떻게? 자세한 건 나도 아직 강남의 한 병원 응급실이야. 일단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즉시 지휘통제실로 달려가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 휴가를 요청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대원들을 지휘하던 냉철한 지휘관의 그것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명의 딸의 눈빛이었다. 진해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그토록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녀는 전투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자신의 차를 몰아 미친 듯이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위험한 훈련한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 평범한 안부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이 흐릿했다. 오직 그녀의 눈에는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했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 그리고 그녀의 심장 깊은 곳, 심해처럼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거대한 분노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진노였다. 감히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유일한 약점을 건드린 자를 향한 UDTSEAL 중령 류가은의 무자비한 심판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소독약 냄새와 고통을 참는 낮은 신음, 다급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의 발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 응급실에 뛰어들어온 류가은의 모습은 그 이질적인 공간 속에서 더욱 눈에 띄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움직였다. 응급실 한쪽 침대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어머니 임수진 여사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가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한쪽 뺨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하얗게 질린 얼굴과 초점 없는 눈빛. 늘 강인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꺾여버린 들꽃처럼 어머니는 너무나도 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가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곁을 지키고 있던 남편 박선우 대위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가은 씨,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선우는 아내의 눈빛에서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읽었다. 그는 조용히 의사의 진단과 자신이 들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주차 시비, 입주민 대표의 아들이라는 자해 폭언, 그리고 폭행. 평범한 단어들의 나열이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은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다. 우리 딸 왔니?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고 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가은은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운이 없어서 부딪힌 거야. 별일 아니니까 너는 어서 부대로 돌아가. 너 자리 비우면 안 되잖아. 임수진 여사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그래왔다. 자신의 고통보다는 자식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처럼. 그녀는 이 일이 커져서 혹시라도 딸의 앞길에 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엄마, 별일 아닌 게 아니야. 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딸의 눈이 아니었다. 적을 눈앞에 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냉철하고 치밀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절대로. 가은아, 제발 그냥 잊어버리자. 응? 엄마는 정말 괜찮아. 저쪽은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괜히 너까지 다치면 엄마는 다쳐? 가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엄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류가은이야. 내 훈련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을 제거하는 훈련이야. 그리고 지금부터 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놈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표적이야.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감정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하나의 작전을 선포하는 지휘관의 명령과도 같았다. 임수진 여사는 딸의 그 서늘한 결의에 찬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딸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가은은 남편에게 어머니 곁을 부탁하고 병원 복도로 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작전 계획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적의 신상 파악, 증거 확보, 약점 분석,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타격 방법. 그녀의 사고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UDTSEAL의 작전 수립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다.
해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천재적인 해커인 하정우 하사였다. 충성. 중령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비공식적인 부탁이다, 하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보안 유지하고 우리 둘만 아는 거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가은은 낮고 빠른 목소리로 상황을 요약했다. 한남 더 리버 태산그룹 상무이사 강태산. 목표는 강태산. 그놈의 모든 것을 파헤쳐. 개인 신상, 재산 내역, 통화 기록, 여자 관계, 세금 문제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그리고 태산그룹. 저놈들 깨끗한 놈들 아닐 거다. 비자금, 탈세, 불법적인 거래 내역, 뭐든 좋아. 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 할 수 있겠나? 중령님. 세상에 완벽한 방패는 없습니다. 뚫리지 않는 방화벽은 더더욱 없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놈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하정우 하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가은은 잠시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흔적 남기지 마. 이건 국가의 임무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작전이다. 너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돼. 걱정 마십시오. 저 역시 UDT 정신으로 무장한 사이버 전사입니다. 전화를 끄는 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말은 던져졌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바로 물증 확보다. 강태산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 못하게 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한남 더 리버의 CCTV 영상이었다. 그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지쳐 잠들어 있었다. 잠든 어머니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고통의 흔적을 바라보며 가은은 차갑게 맹세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을 아프게 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제가 그놈의 뼛속까지 새겨주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이 군복을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그녀의 맹세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함성보다도 무거웠다. 그것은 단순히 아들을 향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법과 권력 뒤에 숨어 약자를 짓밟는 사회의 악을 뿌리 뽑겠다는 한 군인의 신념이 담긴 선전포고였다. 심해처럼 고요하던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어둠 속 표적의 심장을 향해 겨눠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류가은은 군복을 벗고 평범한 검은색 터틀넥과 청바지 차림으로 한남 더 리버를 찾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는 그녀를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녀의 감각은 최고 수준으로 날이 서 있었다.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요원처럼 그녀의 눈은 주차장 입구의 경비원 배치, CCTV 카메라의 각도, 관리사무소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스캔하고 분석했다. 관리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젯밤의 소란 때문인지 공기는 미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은은 자신을 경계하며 바라보는 관리소장에게 다가가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로 신분증을 제시했다. 어젯밤 지하 주차장에서 폭행당한 임수진 경비원의 딸입니다. 어제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관리소장은 곤란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강태산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강태산으로부터 관련된 영상은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저 극의 입주민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 동행 없이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신 게 아니라 강태산 상무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관리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해자의 직계 가족으로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여기서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바로 언론사와 경찰에 연락해서 한남 더 리버 측이 입주민의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민 대표 회의가 열릴 거고 소장님의 자리도 위태로워지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짚어주는 냉정한 상황 분석이었다. 가은은 관리소장이 개인의 안위와 강태산의 압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결국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관리소장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했다. 차가운 모니터 화면 속에서 어젯밤의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되었다. 강태산의 오만한 표정, 거침없는 폭언, 그리고 어머니의 뺨을 후려치던 그 폭력적인 손길까지. 가은은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영상 전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빈틈없이 녹화했다. 영상 속에는 폭행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다른 경비원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강태산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의 침묵과 방관까지 담아낸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이었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가은은 조용히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그녀의 손안에 들린 휴대전화는 이제 강태산의 목에 걸린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마자 하정우 하사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1차 보고. 표적 강태산. 태산그룹 강만철 회장의 차남. 현재 그룹 상무이사. 성향 다혈질 폭력적. 과거 수차례 폭행,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및 기소유예로 종결. 막강한 법무팀이 비호. 특이사항 표면적인 재무 상태는 깨끗하나 자금 흐름 추적 중 블랙피쉬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 발견.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해당 회사를 통해 세탁된 정황 포착. 추가 분석 필요. 가은의 눈이 블랙피쉬라는 단어에 머물렀다. 드디어 놈의 꼬리가 잡혔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강태산이라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면 태산그룹이라는 거대한 부패의 나무 전체를 흔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강태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아직도 그 늙은 경비가 사표를 안 냈다고. 네, 상무님.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시발 존나게 끈질기네. 야.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관리자 우리 쪽 사람이지? 거기다 글 하나 올려. 근무 태만 방문객 관리 소홀 불친절. 뭐든 좋으니까 그 늙은이 이미지를 개쓰레기로 만들어버려. 다른 경비들도 압박해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 그는 자신이 저지른 폭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이 평범한 경비원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의 분노를 정면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은은 하하사의 보고서와 CCTV 영상을 번갈아 보며 다음 작전을 구상했다. 강태산은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돈, 명예, 그리고 그의 오만한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하하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2차 지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인물 생성. 이름 서지수. 해외 명문대 출신,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엑시트 경험을 가진 유망한 벤처기업 대표. 완벽한 이력과 배경을 만들어라.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아이기스 시스템이라는 가상의 회사 설립. 군사급 암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위협 예측 시스템을 결합한 차세대 통합 보안 솔루션. 강태산 같은 놈들이 환장할 만한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만드는 거다.
메시지를 보낸 가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사냥꾼은 먹잇감의 습성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 강태산의 약점은 탐욕이다. 그녀는 그 탐욕이라는 거대한 덫을 놓고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이제 막 사냥의 서막이 올랐다. UDTSEAL 중령 류가은은 서지수라는 가면을 쓰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판이 짜이기 시작했다. 류가은의 작전은 UDTSEAL의 침투 작전만큼이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아바타 서지수를 창조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 위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한 인간의 역사를, 영혼을 빚어내는 과정이었다. 작전의 최전선에는 해군 사이버 사령부의 하정우 하사가 있었다. 그는 가은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세상 속의 서지수라는 이름의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스위스의 한명문 공과대학 졸업생 데이터베이스에 서지수의 이름을 삽입했다. 졸업 논문, 지도 교수와의 이메일 기록, 심지어는 동아리 활동 사진까지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았다. 이어서 실리콘밸리의 유령 회사를 통해 그녀가 성공적으로 IT 기업을 매각했다는 가짜 뉴스를 해외 테크 저널과 블로그에 퍼뜨렸다. 교묘하게 조작된 주식 거래 내역과 세금 납부 기록은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분석가도 의심하지 못할 만큼 완벽했다. 하하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개인적인 삶까지 창조해냈다. 유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합성 사진을 그녀의 비공개 소셜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했고 자선 활동 기록과 고액 기부 영수증을 만들어 그녀를 젊고 유능하며 사회적 책임감까지 갖춘 완벽한 리더로 포장했다. 가은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지시했다. 그녀는 강태산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어떤 것에 열광하고 어떤 것에 약한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후천적인 품격과 역사였다. 서지수는 강태산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어야 했다. 며칠 후 완벽한 가면을 쓴 가은은 태산그룹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강태산에게 직접 접근하는 대신 그룹의 신사업 투자 부문을 총괄하는 윤상현 전무에게 먼저 접촉했다. 윤 전무는 강 회장의 신임이 두텁지만 망나니 같은 강태산과는 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가은은 그들의 미묘한 권력 관계를 이용하기로 했다. 윤 전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기스 시스템의 대표 서지수입니다. 태산그룹 본사 근처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한 서지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빛나는 존재였다.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적인 대화 능력까지. 윤 전무는 첫눈에 그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가은은 아이기스 시스템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아이기스 시스템은 단순히 외부의 해킹을 막는 방화벽이 아닙니다. 군사급 암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위협 예측 시스템을 결합하여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징후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녀는 UDTSEAL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최첨단 군사작전 개념을 비즈니스 용어로 완벽하게 포장하여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한치의 막힘도 거짓도 없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수년간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었기 때문이다. 윤 전무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즉시 알아보았다. 태산그룹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와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 아주 흥미롭군요, 서 대표님. 하지만 이런 최고급 기술이라면 저희 같은 대기업보다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국가기관과 먼저 손을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상용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산그룹과 같은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가은의 대답은 윤 전무의 자존심을 정확히 자극했다. 그녀는 대화 내내 강태산의 강자도 꺼내지 않았다. 오직 윤 전무의 능력과 태산그룹의 저력만을 칭송했다. 윤 전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자신이 직접 주도하여 아나무인인 강태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서지수 대표와 그녀의 아이기스 시스템을 자신이 발굴한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고 싶었다. 좋습니다, 서 대표님. 제가 직접 회장님께 보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무님을 포함한 경영진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미끼는 성공적으로 던져졌다. 한편 그 시각 가은의 어머니 임수진 여사는 차가운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입주민 커뮤니티에 어머님에 대한 불만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겁한 변명에 임 여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참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억울함보다 더 큰 허망함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윤 전무로부터 경영진 미팅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가은은 남편으로부터 어머니의 해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 수화기를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귓가에는 관리소장의 비겁한 목소리와 강태산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심해처럼 고요하던 그녀의 분노가 다시금 들끓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강태산, 너는 내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했어. 이제 내가 너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주겠다. 그녀의 눈을 다시 떴을 때 그 안에는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표적을 향한 냉혹한 살이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거미줄의 설계는 끝났다. 이제 거미줄의 주인인 거대한 독거미를 사냥할 시간이었다. 강남의 밤은 욕망의 불빛으로 잠들지 않았다. 테헤랄로를 가득 메운 마천루들은 저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경쟁하듯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태산그룹의 본사 빌딩, 그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산의 집무실은 그의 탐욕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공간 같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저속한 취향들로 가득했다. 번쩍이는 황금 독수리상, 의미를 알 수 없는 현대 미술품, 그리고 거대한 책상 위에 놓인 순금 명패까지 모든 것이 그의 천박한 내면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강태산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자신의 앞에 앉은 서지수라는 여자를 평가하듯 훑어보았다. 윤상현 전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인물이었다. 젊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이토록 젊은 여성이 자신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손쉬운 먹잇감 정도로 생각했다. 서지수 대표라고 하셨나? 윤 전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소. 듣던 대로 미인이시군.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은근히 얕보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류가은, 아니 서지수는 그의 무례한 시선과 발언에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몸의 선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세련된 실크 블라우스와 스커트, 흐트러짐 없는 메이크업,
그리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지적인 카리스마까지. 그녀의 외적인 모습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 그녀의 내면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타이밍을 재는 암살자의 그것이었다. 과찬이십니다, 강 상무님. 태산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곳에 직접 와보니 왜 모두가 태산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가은은 그의 허영심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아이기스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는 완벽했다. 그녀는 강태산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복잡한 기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이 되는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아이기스 시스템이 태산그룹의 방산 부문과 결합한다면 향후 5년 내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1조 원이라는 말에 강태산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탐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냉정한 척 표정을 관리하며 질문을 던졌다. 허황된 꿈은 아니오? 기술만 좋다고 사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확실한 영업 루트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중동 국가의 국방 관련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은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그녀의 말을 진짜처럼 들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 강태산은 완전히 넘어왔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새로운 황금알을 발견했다고 확신했다. 한참 동안 사업 이야기가 오고 간 뒤 가은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마치 무심코 튀어나온 말처럼 결정적인 단어를 그의 면전에 던졌다. 그런데 상무님께서는 사업 수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산 운용 방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블랙피쉬 같은 효율적인 자금 채널을 활용하시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블랙피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강태산의 얼굴에 감돌던 여유로운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가늘어지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블랙피쉬는 그가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의 이름이었다.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했다. 블랙피쉬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오만. 강태산은 시치미를 뗐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리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은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사업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워낙 여러 회사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름이 비슷한 다른 회사와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가은은 태연하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산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는 데 성공했다. 심리전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그녀에게로 넘어왔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칼날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상무님, 얼마 전에 한남더 리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던데 입주민 대표의 아드님이신 상무님께서 잘 처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업의 평판은 경영진의 사소한 개인사 하나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화제 전화는 급작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강태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와 아파트 사건을 교묘하게 연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산은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다. 그건 또 어떻게 별일 아니었소. 오해가 좀 있었을 뿐이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행이군요.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특히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더군요. 가은은 강태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업 파트너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의 눈빛, 혹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강태사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하죠, 서 대표. 투자 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저희 쪽 실무팀과 함께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하시죠. 그것은 사실상의 축객령이었다. 네, 상무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가은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강태산의 집무실을 나오면서 그의 충직한 비서가 자신을 향해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태산그룹 빌딩을 빠져나온 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1차 침투 작전은 성공이었다. 강태산은 이제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정체불명의 상대를 대하듯 그녀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는 아이기스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이익을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다.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당하게 될 터였다. 그녀의 예상대로 강태산은 그녀가 떠나자마자 자신의 정보팀에 특명을 내렸다. 서지수라는 여자. 지금 당장 뒷조사해.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해. 내가 알아야겠다. 저 여자가 대체 어떤 년인지. 본격적인 체스 게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강태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체스판 위의 말이 아니라 체스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태산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태산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자부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목표물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지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 모든 공식적인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은 삶의 기록뿐이었다. 스위스 유학 시절의 기록부터 실리콘밸리에서의 성공 신화까지 모든 것이 하정우 하사가 설계한 대로였다. 정보팀은 그녀의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복잡하게 얽힌 미로 속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하하사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이 도달하는 곳마다 새로운 거짓 정보를 흘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두뇌와 두뇌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강태사는 보고를 받았다. 상무님, 서지수라는 인물은 깨끗합니다.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했지만 어떠한 의심스러운 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깨끗하다고? 강태사는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깨끗한 인간이 어디 있어? 이건 깨끗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이 무능한 새끼들아. 그의 분노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완벽하게 깨끗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미끼를 덥석 물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그가 고뇌에 빠져 있는 동안 류가은의 반격은 멈추지 않았다. 하정우 하사는 마침내 블랙피쉬의 자금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강태산이 블랙피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최근 태산그룹이 따낸 대규모 국책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었다. 구체적인 액수와 돈이 오고 간 날짜,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까지 확보했다. 이것은 태산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가은은 암호화된 파일을 전송받고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잠시 부모님 댁을 찾았다. 해고당한 후 어머니 임수진 여사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웃음을 잃은 얼굴, 텅 빈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보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가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깊은 무력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내 탓이 아니란다, 가은아.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거겠지. 어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가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엄마. 세상이 다 이런 건 아니야. 그리고 잘못된 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 내가 약속할게. 엄마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풀어줄게.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성실함과 명예 내가 되찾아줄게. 어머니의 눈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다시 서지수의 가면을 쓴 가은은 강태산에게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다. 투자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다는 명목이었다. 장소는 강남의 한적한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이었다. 값비싼 요리들이 테이블을 채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가은이었다. 상무님, 투자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파트너로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싶습니다. 리스크 관리? 네. 예를 들면 최근 태산건설이 수주한 서해안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 같은 것 말입니다. 가은의 입에서 서해안 해상풍력발전소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강태산의 젓가락질이 멈칫했다. 그 사업에 대해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더군요. 국토부 김모 국장님이나 여당의 최모 의원님 같은 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혹시라도 검찰 수사라도 시작되면 저희 같은 신생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가은은 마치 정말로 사업 리스크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가 뇌물을 건넨 인물들의 실명을 정확히 언급했다. 그것은 결정타였다. 강태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블랙피쉬는 어쩌다 흘려들은 정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자신과 몇몇 핵심 측근 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태산그룹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었다. 그의 갑옷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당신 대체 뭐야? 원하는 게 돈이야? 얼마면 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비열하고 겁에 질린 본 모습이 드러났다. 가은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집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돈? 가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운 속삭임으로 변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돈이 아니야. 그녀는 강태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고 그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당신의 그 오만한 손으로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는 거야. 강태산은 화면 속 힘없는 노인의 모습과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악마 같은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사업가나 협박범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사업도 돈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잔혹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침묵이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을 지배했다. 류가은의 휴대전화 화면 속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렬한 무기가 되어 강태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오만한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본능적인 공포와 비굴한 생존 욕구뿐이었다.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압적인 포식자의 것이 아니었다. 덫에 걸린 짐승의 처절한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비서에게 긴급 경호 호출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가은의 다음 한마디에 손가락이 얼어붙었다. 테이블 밑에 손. 그대로 둬. 지금 자네 경호원들이 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자네 어머니께서 드시는 혈압약이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약으로 바뀌게 될 거야. 아, 물론 합법적인 경로로 의사의 정식 처방을 받은 약으로 말이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나? 가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강태산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경호 시스템, 그의 가족 병력, 심지어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그는 완벽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내가 원하는 건? 가은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우아하게 입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다. 협상은 없어. 이건 통보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실행에 옮겨. 그럼 자네 목숨은 붙여주지. 물론 사회적으로는 죽은 목숨이 되겠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강태산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그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첫째, 내일 오전 10시 정각. 한남 더 리버 1층 로비. 모든 입주민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내 어머니 임수진 여사 앞에 무릎 꿇어. 자네가 저지른 폭행, 거짓 선동, 그리고 비열한 해고, 종용까지 자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어머니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머리를 조아려. 그리고 자네가 직접 관리업체에 연락해서 내 어머니를 최고의 예우로 복직시켜. 물론 어머니께서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실 일은 없겠지만 그건 내 어머니의 명예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야. 강태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공개적인 망신,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하지만 가은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둘째, 그 쇼가 끝나면 곧장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가. 자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 자수해. 블랙피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서해안 해상풍력발전소 관련 뇌물 공여, 탈세, 배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아직 모르는 자네의 모든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 자네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 직접 검찰에 제출해. 미쳤어. 그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강태산이 비명처럼 외쳤다. 가은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처럼 차갑고 어두웠다. 그래, 죽으라는 거야. 하지만 선택권을 주지. 만약 자네가 내 통보를 따르지 않는다면, 혹은 내게, 혹은 내 가족에게 아주 작은 해코지라도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여주었다. 평범한 군용 시계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심장 박동과 연동된 특수 신호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모든 자료는 수십 개의 서버에 나뉘어 저장되어 있고 동시에 데드맨 스위치가 작동 중이야. 내 심장이 멎거나 내가 1시간마다 보내는 암호화된 신호가 끊기는 순간 그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국세청, 검찰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동시에 전송될 거야. 자네의 폭행 영상 원본, 블랙피쉬의 모든 거래 장부, 자네가 뇌물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과 녹취록, 그리고 자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치부까지. 모든 게 터지는 거지. 태산그룹은 공중분해될 거고 자네 아버지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걸 지켜본 가문을 몰락시킨 희대의 개새끼로 역사에 기록되겠지. 완벽한 체크메이트.
강태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도망칠 길은 없었다. 저항할 수도 없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완벽하게 훈련된 전쟁 기계였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강만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가까웠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강만철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책임져라. 감히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해? 태산그룹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놈 하나 버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알아서 처리해. 뚜뚜뚜. 전화는 끊겼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강태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가은은 무너져 내린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별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한 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날 밤 강태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곧 잃어버릴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불빛의 무덤이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발 아래 세상을 두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 있던 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거대한 군대가 아닌 단 한 사람의 분노였다는 사실을. 그는 술병을 입에 털어넣으며 다가올 심판의 아침을 기다렸다. 그것은 그가 맞이하는 생의 마지막 밤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남더 리버의 1층 로비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산의 지시를 받은 관리업체가 입주민 전체 긴급 공지라는 명목으로 모든 입주민과 근무 중인 직원들을 로비로 소집한 탓이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고 로비의 공기는 호기심과 불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인파 속 한쪽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임수진 여사와 그녀를 부축하는 남편 그리고 아들 박선우 대위가 있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는 관리소장의 연락을 받고 이곳에 와 있었다. 임수진 여사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와 수치심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류가은은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로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된 평범한 세단 안,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로비에 설치된 모든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하정우 하사가 관리사무소의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덕분이었다. 그녀는 이 잔혹한 연극에 보이지 않는 연출가이자 가장 냉정한 관객이었다. 이윽고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강태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본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어젯밤에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양복은 그가 겪었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쏘아대는 것을 느끼며 걸음 하나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마침내 그는 군중을 해치고 임수진 여사의 앞에 섰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커지려는 순간 그가 움직였다. 쿵. 강태산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입주민 대표의 아들로 군림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던 태산그룹의 상무이사가 힘없는 늙은 경비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임수진 여사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어르신께 제가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르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고 어르신께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입주민 커뮤니티에 거짓 글을 올려 어르신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고 비열한 방법으로 어르신을 해고하려 했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몇몇 입주민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고 동료 경비원들은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치는 듯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임수진 여사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리는 강태산을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만큼 모진 사람이 아니었다. 이 초라하고 비굴한 남자의 모습에서 그녀는 그저 길을 잃은 한심한 인생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강태산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시오, 상무님. 이제 됐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압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강단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동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킬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겁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더 엄중한 심판의 선고였다. 강태산은 그녀의 말에 더 큰 소리로 오열했다.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동정 어린 심판 앞에서 그는 수치스러움과 미안함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강태산은 변호인들과 함께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는 가은이 제시한 두 번째 선택지 자수를 이행하기 위해 서초 경찰서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의 몰락은 완벽했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잿더미가 된 그의 명예만이 남아있었다.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유가은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어긋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의의 구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꼬리를 잘랐을 뿐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한 거대한 뱀의 머리는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산의 공개 사죄와 검찰 자수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언론은 재벌 3세의 추악한 두 얼굴, 태산그룹, 최대 위기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그의 추악한 행적을 대서특필했다. 그의 자백으로 인해 시작된 서해안 해상풍력발전소 비리 사건은 정재계를 강타하는 거대한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철옹성 같던 신화의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강원도 평창동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한옥, 송월제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태산그룹의 창업주이자 대한민국 경제계를 암암리에 주무르는 거물, 강만철 회장은 서예를 하듯 정갈한 자세로 앉아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의 몰락에 대한 슬픔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빙산처럼 차가운 냉정함만이 감돌았다. 그래서 그놈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의 묵직한 목소리에 비서실장은 허리를 더욱 깊이 숙였다. 서지수라는 이름의 벤처 사업가로 위장했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완벽한 유령 신분입니다. 배후에 보통 내기가 아닌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만철 회장은 붓을 내려놓았다. 화선지 위에는 응징이라는 두 글자가 힘있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놈은 멍청했지만 태산그룹의 보안망은 멍청하지 않아. 그걸 뚫고 내 아들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다. 이건 평범한 해커나 정보원의 솜씨가 아니야.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정적들을 상대해왔지만 이토록 대담하고 깔끔하게 자신의 심장부를 찌르고 들어온 자는 처음이었다. 그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호기심을 느꼈다. 그림자를 찾기 힘들다면 그림자가 생겨난 이유를 파고들어야지.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눈빛은 늙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늙은 경비원부터 다시 시작해. 그 여자 주변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가족, 친척, 통화기록, 금융거래 그 주변을 털다 보면 분명 쥐새끼 꼬리가 보일 게다. 찾아내. 내 아들을 가지고 논 자가 누군지 찾아내서 그놈의 씨를 말려버려.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버리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낸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구성된 강만철 회장의 비밀정보팀은 코퍼럿 인텔팀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급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하정우 하사였다. 중령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전화에 가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저희의 흔적을 역추적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대했던 그 어떤 팀보다 집요하고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기업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가은은 직감했다. 마침내 뱀의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내 가족들 괜찮나? 아직 직접적인 접근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데이터 마이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희의 신상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녀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가은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가족들을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킨다. 자네도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이건 명령이다. 그녀는 남편과 부모님께는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그들을 군이 관리하는 안전가옥으로 비밀리에 이동시켰다. 하지만 강만철의 정보팀은 집요했다. 그들은 임수진 여사의 주변 인물 데이터 속에서 하나의 이질적인 지점을 발견했다. 그녀의 사위 박선우 대위.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장교였다. 그리고 박선우 대위의 아내 류가은 중령. UDTSEAL. 마침내 한 장의 보고서가 강만철 회장의 책상 위에 올라갔다. 보고서 맨 위에는 군복을 입은 류가은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강만철 회장은 사진 속 당돌하고 강인해 보이는 여군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갑고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군인이라 일이 아주 재미있게 됐군. 같은 시각 안전가옥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류가은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하정우 하사에게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메시지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강만철 회장의 상세한 프로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적 아군의 신원 확보. 이제부터는 전면전입니다. 가은은 파일 속 냉혹한 눈빛에 늙은 남자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마주한 진짜 적 뱀의 머리.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뜨겁게 뛰었다. 이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군인 대 군인 아니 괴물 대 괴물의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전면전. 류가은의 뇌리에 그 두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강만철이라는 거대한 뱀의 머리가 마침내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 강태산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그 위에 군림해온 괴물. 그런 자에게 상식적인 대응은 통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할 수단은 오직 하나, 가장 원시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제거일 터였다. 예상대로 적의 공격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강만철은 먼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연막을 쳤다. 국방부 내의 인맥을 동원하여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류가은 중령에 대한 거짓 투서가 접수되게 했다. 군 자산 사적 유용, 부대원들에 대한 가혹 행위 등 그럴듯한 죄목들이었다. 군 내부 감찰이라는 합법적인 족쇄를 채워 그녀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기만 작전이었다. 그의 진짜 칼날은 가은의 가장 연약한 고리, 안전가옥에 숨어있는 그녀의 가족을 향하고 있었다. 깊은 밤 군이 관리하는 안전가옥 주변의 어둠이 미세하게 술렁였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5명의 괴한.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맹수와도 같았다. 전직 해외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강만철이 고용한 최고의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안전가옥에 침투하여 안에 있는 모든 보호 대상을 소리 없이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안전가옥의 담을 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지금 들어온 곳이 안전가옥이 아니라 UDTSEAL이 설계한 완벽한 킬존이라는 사실을. 표적 섹터 C 진입. 작전 개시. 안전가옥 지하 임시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 앞에서 류가은이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UDTSEAL 대원 4명이 소총을 든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안전가옥은 처음부터 함성이었다. 가은은 강만철이 반드시 물리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라 예측하고 이곳을 완벽한 사냥터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사투가 벌어졌다. 용병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침묵이었다. 가은과 그녀의 대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쓴 채 어둠을 지배하는 유령처럼 움직였다. 총성은 단 한 발도 울리지 않았다. 오직 둔탁한 타격음과 짧은 비명,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어둠을 갈랐다. 가은은 직접 선두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었다. 그녀는 소음기를 단 권총과 날카로운 대검으로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적들을 제압해 나갔다. 한 용병이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덮쳐왔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그의 팔을 꺾고 목에 대검을 꽂아 넣었다. 뜨거운 피가 그녀의 얼굴에 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10분 후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4명의 용병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쓰러졌고 남은 1명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가은의 발밑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가은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보냈나? 용병은 피를 토하며 웃었다. 말하면 죽는다. 말하지 않으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거다. 가은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부러진 그의 손가락을 아무렇지 않게 비틀었다.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방음 처리된 안전가옥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결국 용병은 강만철 회장의 비서실장 이름을 털어놓았다. 가은은 모든 과정을 녹화했다. 살인 교사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에 이 자료를 넘길 생각이 없었다. 강만철 같은 괴물에게 법은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법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지하 통제실에서 밤새도록 사이버 전쟁을 치르던 하정우 하사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최종 보고 적의 아킬레스건 확보. 강만철은 수십 년 전 자신의 동업자였던 윤상현 회장을 배신하고 그의 회사를 집어삼킴. 윤 회장은 강만철이 쳐놓은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자살. 당시 윤 회장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음. 현재 그 아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윤진우. 수년간 태산그룹을 예의주시하며 칼을 갈아온 인물. 강만철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메시지를 확인한 가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만철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과거의 망령. 그것이 바로 그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가은의 마지막 작전, 체크메이트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언론의 자료를 흘리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혼란스럽고 변수가 많았다. 대신 가장 정밀하고 치명적인 한 점을 향해 모든 것을 집중시켰다.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윤진우 부장검사의 사무실로 발신인 불명의 작은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낡고 녹슨 손목시계 하나와 작은 USB 메모리,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마지막 퍼즐을 드리니 당신의 손으로 복수를 완성하십시오. 윤진우 검사는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시던 시계였다. 강만철이 아버지를 파멸시킨 뒤 전리품처럼 가져갔다고 전해 듣던 바로 그 시계. 그의 눈에 뜨거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강태산의 폭행 영상 원본과 자백, 블랙피쉬의 모든 비자금 장부, 강만철 회장의 살인 교사 증거, 그리고 수십 년 전 강만철이 자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와 내부 고발자의 상세한 증언까지. 같은 시각, 평창동의 송월제. 강만철 회장은 용병팀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보고를 받고 불쾌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이번 일로 그 군인 계집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누구냐? 태산그룹 강만철 회장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중령 류가은입니다. 강만철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내년이. 어젯밤 보내신 손님들은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몸은 아니지만 그들의 증언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가은은 그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방금 전 윤진우 검사에게 아주 재미있는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윤상현 회장님의 낡은 시계와 함께 말이죠. 아마 지금쯤 검찰 특수부 전체가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묻어버리려 했던 과거의 망령이 당신의 모든 죄악을 손에 쥐고 당신의 숨통을 끊으러 갈 겁니다. 수화기 너머 강만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평생을 유지해온 그의 냉정함과 오만함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다.
내년 따위가 군인 계집 하나가 감히 나를. 당신은 내 가족의 세상을 위협했소. 그래서 나는 당신의 세상을 전부 빼앗기로 결심했지. 가은의 마지막 목소리는 심판을 내리는 신의 목소리처럼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당신은 돈과 공포라는 왕국에 사는 왕이었지. 하지만 감히 선을 넘어 내 세계를 침범했어. 맹세와 명예, 그리고 책임이라는 무게로 살아가는 우리 군인들의 세계를.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체크메이트. 뚝. 전화가 끊겼다. 강만철은 잠시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늙은 맹수처럼 포효하며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한 여자의 차가운 분노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태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윤진우 부장검사가 직접 강만철 회장을 살인교사 및 수조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의 몰락과 함께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치부가 민낯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경남 진해의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 류가은 중령은 훈련을 마친 대원들을 바라보며 남편 박선우 대위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그녀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서 온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경계를 넘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군복의 무게는 단지 국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세상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번 전쟁을 통해 온몸으로 깨달았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굳건히 서서 그 바람을 맞았다. 그녀의 그림자는 고요했지만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산처럼 보였다. 그녀가 지켜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와 같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